이 아이, 나를 왜 이리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복이 있다고. 장터 구석 콧물을 질질 흘리며 멍하니 앉아있는 10살짜리 꼬마 노비. 말도 못하고 쓸모도 없다며 3번이나 팔려다닌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자식 없는 과부 윤 씨는 그 눈빛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버렸고 결국 꼬마를 집에 데려갔지요. 그랬더니 집과 이 나라에 이상한 일이 생겼죠. 이 아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길래 임금도 깜짝 놀랐을까요? 야다무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에 윤씨 부인이라 불리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버든의 고을. 한양 성문에서 반나절쯤 걷다 보면 나타나는 자그마한 동네로 논밭이 펼쳐지고 낮은 산이 마을을 감싸안은 평화로운 곳이었지요. 봄이면 버드나무 가지가 실처럼 늘어지고 가을이면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소박하게 살아가며 이웃끼리 서로를 알고 지내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마을에서 남편을 잃은 지 어느덧 3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과로와 병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윤씨는 30 초반의 나이에 홀몸이 되어버렸지요. 넉넉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살림이었습니다. 작은 밭대기에서 나오는 것과 바느질 품삯으로 하루하루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언제나 조용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한 번 난 적 없는 집, 밥상에 수저를 2벌 놓을 일도 없는 집. 윤 씨는 아침마다 장독대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먼 곳을 향하고 있는지 지나가던 개똥어멈이 볼 때마다 괜스레 코끝이 찡해지곤 했습니다. 이웃들은 저마다 윤 씨에게 잿가를 권했습니다. 아직 젊고 복스럽게 생겼으니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윤 씨는 언제나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허전함이 있었지요.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허전함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오늘도 홀로 장독대 앞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윤 씨는 이른 아침부터 채비를 갖추고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소금과 된장, 그리고 겨울을 나기 위한 무 몇 부리가 필요했지요. 장터는 이미 제법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역 고르는 아이들 소리, 상인들의 흥정 소리가 뒤섞여 왁자지껄한 분위기였습니다. 윤 씨는 이것저것 장을 보다가 생선전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생선전 한쪽 구석, 기름때 묻은 나무 상자 위에 꼬마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10살이 될까 말까 한 아이였는데 콧물을 질질 흘리며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옷은 다해진 삼배 적삼 하나, 발은 맨발, 목에는 노비표 하나가 달랑 걸려 있었습니다. 윤 씨는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걸어봤습니다. 얘야,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주인은 어디 갔니?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장꾼들은 힐끗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황서방네 바보 노비야. 말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더라고. 또 다른 이는 3번이나 팔렸다 돌아왔대. 쓸모가 없으니까 하며 혀를 찼지요. 윤 씨는 그 말들이 들릴수록 자꾸만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흐릿한 눈빛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꺼져가는 불씨처럼 아직 다 사그라들지 않은 무언가가. 윤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이의 콧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처음으로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던지 윤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복동이었습니다. 황서방이 붙여준 이름이었는데 황서방은 복동을 살 때부터 딱히 애정을 갖지 않았던 터라 이름 부를 일도 별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황서방은 키가 크고 눈이 작은 중년의 사내로 장터 한편에 자파를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윤 씨가 복동에 대해 묻자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그 아이 필요 없으면 그냥 가져가시오. 먹이기만 하고 쓸모가 하나도 없어. 돈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사례라도 받고 싶다니까. 그러다가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습니다. 아니, 그냥 주기는 섭섭하고 엽전 5냥이나 주시오. 윤 씨는 망설임 없이 돈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복동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 씨 집에는 박 씨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즉 윤 씨의 시어머니였지요. 칠순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고 손자를 원하는 마음이 늘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복동의 손을 잡고 들어서자 박 씨 노인의 눈살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 애를 왜 데려왔어? 어머님, 의지할 데 없는 아이입니다. 잠시 거두어 보렵니다. 쓸모나 있겠어? 얼굴 보니 바보 같은데. 옆집 안악 개똥어멈은 그 광경을 담장 너머로 보고 있다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개똥어멈은 수다스럽고 참견 많기로 마을에서 소문난 인물이었지만 본성이 따뜻한 이였습니다. 복동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씨 마님, 나는 이 아이가 복덩이 같습니다요. 눈빛이 보통 아이 눈빛이 아니에요. 박 씨 노인은 혀를 찼지만 윤 씨의 결심은 이미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복동은 처음으로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복동이 집에 들어온 첫날 윤 씨는 물을 데워 아이를 씻겼습니다. 때가 어찌나 많이 끼었는지 물이 3번이나 바뀌었지요. 씻기고 나서 보니 제법 반반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묵은 적삼을 꺼내 고쳐 입히고 밥을 한 그릇 가득 퍼줬습니다. 복동은 밥상 앞에서 한동안 눈치만 봤습니다. 먹어도 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윤 씨가 수저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먹거라. 눈치 볼 것 없다. 그제야 복동은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뜨더니 어느 순간부터 빠르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윤 씨는 말없이 한 그릇을 더 퍼줬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윤 씨가 텃밭에 나가보니 며칠째 시들하던 배추 포기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싱그럽게 살아나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에는 오래도록 물이 잘 나오지 않던 우물에서 맑고 찬 물이 콸콸 솟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똥어멈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봐요, 윤씨 마님. 내 말이 맞지요? 저 아이가 복덩이라니까요. 박씨 노인도 텃밭을 바라보며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쫓아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은 집안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말수가 없었지만 윤 씨가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어느새 옆에 와 있었습니다. 빨래터에서 무거운 빨래를 들어주고 장작을 나르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이 빠르고 손이 부지런했지요. 윤 씨는 그런 복동을 보며 하루하루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동이 집에 온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윤 씨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보가 아니라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 씨가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실타래가 심하게 엉켜버렸습니다. 한참을 풀다가 포기하려던 참에 복동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실타래를 가만히 받아들고는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삽시간에 풀어냈지요. 그 손놀림이 어찌나 거침없던지
윤 씨는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윤 씨가 물었습니다. 복동아, 너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줬니? 복동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라요. 그냥 보이는 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복동이 윤 씨 집에 온 이후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 윤 씨는 마을 서당의 훈장 오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오 선생은 쉰을 넘긴 선비로 과거의 뜻을 두었다가 접고 마을에 내려온 인물이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났지만 학문에 관한 한 누구보다 공정했지요. 박씨 노인이 말렸습니다. 노비 자식한테 글은 무슨 글이냐? 밥만 먹이면 됐지. 그러나 윤 씨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잖습니까? 오 선생은 처음에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 씨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한번 데려와 보라고 했습니다. 복동이 처음 서당에 나간 날 아이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도령들은 코를 쥐는 신용을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콧물 바보 아니야? 저게 글을 배우러 왔다고? 킥킥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지요. 복동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 선생이 그날 천자문 구절 하나를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외워오라는 숙제를 내준 것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복동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방금 들은 구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버린 것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 선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동을 따로 불러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복동은 짧게 그러나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오 선생은 그날 저녁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 씨 마님, 그 아이 예사 아이가 아니오. 윤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선생님? 한번 들은 것을 잊지 않소. 그뿐 아니라 이치를 스스로 따져 묻는 눈빛이 있어요. 그런 아이는 흔치 않습니다. 윤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 선생이 돌아간 뒤 윤 씨는 부엌에서 혼자 한참을 웃었습니다. 서당에서 복동은 정우라는 아이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마을 양반 정참봉의 외아들로 또래에 비해 눈이 맑고 성품이 넉넉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복동을 무시할 때도 정우만은 그냥 옆에 앉아 말을 걸었지요. 이름이 복동이지? 나는 정우야. 너 기억력 진짜 대단하더라. 복동은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우가 며칠째 한결같이 다가오자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봄이 가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복동은 서당에 다니며 조금씩 말문을 열었습니다. 글을 읽는 속도는 다른 아이들의 2배가 넘었고 오 선생이 내주는 문제를 어른보다 빠르게 풀어냈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녁마다 등잔불 아래 앉아 책을 읽었고 아침에는 윤 씨가 깨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신분의 벽은 언제나 차갑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당에서 도령들이 노골적으로 복동을 겨냥했습니다. 서당에서 가장 기세 좋은 한 도령이 대놓고 말했지요. 야, 복동아. 노비 자식이 글을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나중에 남의 집 글발이나 대신 쓸 거야? 주변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동은 책을 내려놓고 그 도령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지요. 그날 저녁 복동은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밥상을 물리고 나서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서당을 그만 다녀야겠습니다. 윤 씨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복동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복동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짧게 대답했지요. 그냥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동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복동아, 내 자리는 내가 만드는 것이야.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것은 신분이 낮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게 보는 것이란다. 복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씨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복동의 가슴속 깊이 박혔습니다. 그 밤 이후로 복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직 말수는 없었지만 눈 안에 작은 불꽃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을 무렵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황서방이었습니다. 황서방은 장터에서 복동이 서당에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달라졌지요. 영특한 아이가 제대로 자란다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선 것이었습니다. 황서방이 윤 씨 집 앞에 나타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윤 씨 마님, 그 복동이 원래는 제 아이 아닙니까? 제가 다시 데려가야겠소. 윤 씨는 마루에서 내려오지 않고 말했습니다. 돈도 필요 없다 하셔서 제가 돈을 드리고 데려왔습니다. 이미 거래는 끝난 것입니다. 황서방이 눈을 좁히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헐값에 넘긴 것이 억울하오. 10배를 내놓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관아에 고하겠소.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개똥어멈은 담장 안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박씨 노인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윤 씨는 황서방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동은 자신의 방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이불을 꽉 쥔 채로 자신 때문에 마님이 곤란에 처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장 어른이 중재에 나섰지만 황서방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오 선생도 찾아와 훈계했지만 황서방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윤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우의 아버지 정찬봉이었습니다. 정찬봉은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은 50대의 선비였습니다. 마을에서 알아주는 양반가의 어른으로 함부로 발벗고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일단 나서면 일이 해결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찬봉이 직접 관아 담당자를 불러 황서방의 거래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황서방은 당초에 복동을 돈을 받고 넘겼고 윤 씨 마님이 그것을 증인들 앞에서 치렀으며 여러 명이 목격한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정찬봉이 조목조목 따지고 드니 황서방은 끝내 꼬리를 내리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서방이 사라진 날 저녁 정찬봉은 윤 씨 집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씨 마님, 실은 제가 돌아가신 영감댁과 예뻐싸이였소. 진작부터 마님 댁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나서기가 마땅치 않아 지켜만 봤소이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박씨 노인도 이번만큼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복동은 그날 처음으로 정찬봉에게 제대로 된 인사를 올렸습니다. 정찬봉은 복동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눈빛이 다르구나. 이 아이 제대로 가르쳐 보시오. 오 선생은 이 일을 계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당 수업이 끝난 뒤 복동을 따로 남겨두고 더 깊은 학문을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서삼경을 차례로 짚어가고 글쓰기와 논술을 연습시키고 역사와 시문을 가르쳤지요. 복동은 무서운 속도로 흡수했습니다. 오 선생조차 간간히 혀를 내두를 만큼이었습니다. 복동이 13살이 되었을 무렵 윤 씨 집 안팎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동은 윤 씨의 살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텃밭 수확을 어느 시기에 어디다 팔면 더 좋은 값을 받는지 계산했습니다. 윤 씨가 품삯받는 바느질도 더 효율적인 방식을 제안해 시간을 줄여줬습니다.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고 박 씨 노인의 얼굴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마을에서도 복동의 존재가 조금씩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 땅 경계 분쟁이 생겼을 때 복동이 나서서 오래된 문서를 꺼내 읽고 경위를 따져 중재했습니다.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논리가 정연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 선생이 수업을 마치고 복동에게 말했습니다. 복동아, 너는 내 아비에 대해 알고 싶지 않느냐? 복동은 멈칫했습니다.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오 선생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몇 가지를 수소문해 보니 내 아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더구나. 관직에 있던 선비였다는 이야기가 있어.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지만 말이다. 복동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씨 하나가 짚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동은 그날 밤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윤 씨가 다락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담아둔 상자였는데 구석 깊이 밀려 있어 그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부채와 인장,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세월이 지나 누렇게 바랬고 글씨도 군데군데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읽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이름 그리고 출생과 관련된 몇 줄의 문장이었지요. 윤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입에 담지 않았던 어떤 사연이 이 봉투 안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윤 씨는 처음에 복동에게 이것을 보여줄지 말지를 오래 고민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고 이 사실이 복동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날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복동과 마주 앉은 순간 복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얼굴빛이 다릅니다. 윤 씨는 그 눈빛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봉투를 꺼내 복동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복동은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눈빛으로 그 문서를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동의 손이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비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 같구나. 복동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지요. 알겠습니다. 마님,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윤 씨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봉투의 이야기는 어느 틈에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이란 것이 다 그렇듯이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장날을 거치고 나면 마을 전체가 알게 되어버리는 것이었지요. 복동이 죄인의 자식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하자 마을 완고한 양반 세력이 반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대감댁 쪽에서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 대감은 마을에서 오랜 세도를 부리던 인물로 복동 같은 아이가 글을 배우고 서당에 드나드는 것을 처음부터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대감댁 하인이 서당으로 찾아와 오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감께서 하시는 말씀이 죄인의 자식이 반듯한 도령들과 같이 앉아 학문을 배우는 건 도리에 맞지 않는다 하십니다. 당장 내보내시오. 오 선생은 서당 마루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학문에는 신분이 없소. 내 서당에서 누구를 내쫓을지는 내가 결정하오. 그러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유지 몇이 연설을 올리겠다 으름장을 놓았고 아이들의 부모 중 일부는 자식을 서당에 보내지 않겠다고 했지요. 오 선생은 버텼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동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스스로 오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서당을 떠나겠습니다. 선생님께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오 선생은 아무 말 없이 복동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복동을 보고 윤 씨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윤 씨는 복동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안 된다, 복동아. 이 집에서 내쫓기듯 나가게 둘 수 없다. 내가 이 집에 온 날부터 내가 너를 자식처럼 여겼다. 자식이 도망치는 것을 어미가 허락할 수 없다. 복동은 그 울음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오래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 눈 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윤 씨와 복동 사이의 무언가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복동은 그 뒤로 윤 씨를 마님이라 부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어머니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직접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대하는 태도에서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 윤 씨가 아프면, 날이 추울 때 언제나 복동은 윤 씨 곁에 있었습니다. 박 씨 노인도 이번 일로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복동이 도망치지 않겠다고 눈물 없이 결심하던 그 눈빛을 보고 박 씨 노인은 방 안에서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복동에게 밥을 더 퍼줬고 추운 날에는 두꺼운 이불을 꺼내다 줬습니다. 손자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대했지요. 정우도 복동의 편을 더욱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이 복동을 비웃을 때 정우가 나서서 막았습니다.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고 때로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둘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 선생은 복동에게 처음으로 과거 시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복동아, 신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내 아비의 일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다면 길이 없지 않을 거야.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앞에 놓인 길을 똑바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왔습니다. 오 선생과 정참봉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참봉은 한양에 줄이 닿는 지인들을 통해 복동 아비의 사연을 수소문했습니다. 오 선생은 오래된 문서들을 뒤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조각조각 흩어진 사연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의 아비는 본래 정육품 관직을 지낸 선비였습니다. 이름은 박수환. 학문이 뛰어나고 성품이 고다 상관의 부당한 처사의 소리 높여 따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지요. 수십 년 전 영모 사건이 있었을 때 박수환은 억울하게 그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이 대감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 박수환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운 것이었지요. 박수환의 집안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린 복동은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황서방에게까지 흘러들어오기 전까지 복동은 여러 집을 전전했습니다. 오 선생은 이 사실을 복동에게 차분하게 전했습니다. 복동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복동은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비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오 선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복동은 윤 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윤 씨는 말없이 들으며 복동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그 뒤로 더욱 깊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밤이 이슥하도록 등잔불을 끄지 않았고 새벽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에 이미 일어나 책을 펼쳤습니다. 한겨울에는 손가락이 얼어붙어 붓을 잡기 어려울 지경이었지만 복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글씨를 썼습니다.
윤 씨는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복동의 먹과 붓, 종이를 장만하기 위해 바느질 품을 늘렸고 끼니를 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복동의 밥상만은 언제나 따뜻하고 든든하게 차렸습니다. 개똥어멈은 이 사정을 알고 날마다 찬을 날라왔습니다. 나물 한 보시기, 두부 한 모, 때로는 생선 한 토막.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은 것이에요 하면서 소쿠리를 내밀고는 쏜살같이 가버렸습니다. 정우는 한양까지 다녀와 희귀한 책들을 구해다 줬습니다. 복동이 과거 시험에 필요한 책들이었습니다. 오 선생의 가르침은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답안지를 쓰면 첫 줄부터 다시 쓰게 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논리가 어긋나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우니 다시 생각하라 했지요. 복동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기를 여러 번. 시장에서 콧물 흘리던 10살짜리 바보 노비는 이미 없었습니다. 반듯하게 상투를 올리고 눈빛은 깊고 굳건하며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는 청년 복동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윤 씨는 날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해 가을 마침내 과거 시험 공고가 붙었습니다. 오 선생과 정 참봉은 복동의 응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이 대감 측에서 움직였습니다. 복동의 신분 문제를 들어 응시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죄인의 자식은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논리였지요. 정 참봉은 수소문 끝에 복동 아비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구해왔습니다. 당시 사건 당사자 중 살아남은 한 노인이 보관하고 있던 증언서였습니다. 박수환이 영모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모함을 받아 역적으로 몰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동은 그 문서를 들고 스스로 관하로 나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관아 마당에 무릎 꿇지 않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선 복동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담당 관리가 복동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복동은 조목조목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으며 논리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아비가 어떤 관직에 있었고 어떤 일을 했으며 누구에 의해 어떻게 누명을 쓰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관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논리였습니다. 복동 곁에는 오 선생과 정 참봉이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담장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당 가장자리에 윤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복동의 등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반듯했습니다. 이 대감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 대감은 50년 가까이 이 마을에서 권세를 누려온 인물이었습니다. 관아에 줄이 닿고 한양에도 연줄이 있었습니다. 복동의 아비를 무너뜨린 것처럼 이번에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대감은 상급 관청에 직접 서한을 올려 복동의 응시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 선생의 상소가 먼저 한양에 닿아 있었습니다. 오 선생은 복동 아비 박수환의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적어 올렸고 정 참봉은 당시 사건의 증언서를 함께 올렸습니다. 오랜 세월 묻혀있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조사관이 내려왔습니다. 이 대감이 오래전 박수환을 무너뜨리기 위해 꾸민 일들이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이 대감은 목소리를 높이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대감은 관직을 잃고 도성 밖으로 물러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반평생을 세도 아래 눌려 지낸 이들은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동은 그 소식을 듣고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뻐하거나 통쾌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 선생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복동아, 기쁘지 않으냐? 복동이 대답했습니다. 아비의 억울함이 풀렸으니 기쁩니다. 그러나 저는 누군가의 몰락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가겠습니다. 오 선생은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시험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복동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뒤에서 윤 씨가 그 모습을 조용히 눈물로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사흘에 걸친 과거 시험에서 복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응시자들 사이에서 복동의 붓은 조용하고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밤새 갈고 닦은 학문이, 오 선생의 혹독한 가르침이, 윤 씨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지켜준 날들이 모두 그 붓 끝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발표날 복동의 이름이 가장 앞자리에 불렸습니다. 장원급제였습니다. 임금이 직접 복동의 답안을 읽고 탐복했다 했습니다. 단순히 학문의 깊이가 아니라 답안 곳곳에 배어있는 백성을 향한 시선과 나라를 향한 책임감이 특별하다 하셨습니다. 뒤이어 박수환의 복권이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린 선비가 수십 년 만에 그 누명을 벗은 것이었습니다. 복동의 본 이름도 회복되었습니다. 박복동이 아니라 아비가 지어준 이름 박이안으로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콧물을 흘리던 바보 노비가 장원급제를 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개똥어멈은 대문 앞에서 춤을 추다시피 기뻐했습니다. 윤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참 뒤에 사당 문을 열고 나온 윤 씨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과 함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관직에 나아간 복동, 아니 이제는 박이안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버든에 고을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복동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개똥어멈은 손을 흔들며 소리 질렀고 정우는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오 선생은 마루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다가 제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복동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 씨 앞에 섰습니다. 복동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부족한 자식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윤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이미 스스로 일어선 사람이야. 복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윤 씨는 대답 대신 복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루에서 듣고 있던 박씨 노인이 소매로 눈을 훔쳤습니다. 개똥어멈은 담장 밖에서 대성통곡하고 있었지요. 복동은 윤 씨 집안을 말끔히 정리해줬습니다. 오래된 집을 고치고 살림을 넉넉하게 챙겼습니다. 박씨 노인이 드시고 싶다던 것들, 윤 씨가 오래도록 참아온 것들을 하나하나 마련해줬습니다. 정참봉 집안과 윤 씨 집안의 왕래도 더욱 잦아졌습니다. 정우와 복동의 우정은 이제 평생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 선생은 복동이 돌아가는 날 아침 마을 어귀까지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걸음을 멈추고 제자의 뒷모습을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쉬움보다 뿌듯함이, 애틋함보다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복동은 임금의 곁에서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백성의 사정을 살피는데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말보다 행동이 앞섰습니다. 부당한 일을 보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맞섰고 자신이 누리는 자리에 교만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을 보낸 방식이 몸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윤 씨 마님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지켜봐 주던 날들, 오 선생이 새벽까지 함께 앉아 가르쳐 주던 시간들, 정우가 곁에서 등을 토닥여 주던 기억들이 언제나 복동의 마음속 깊은 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윤 씨는 넉넉하고 평온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봄이 되면 텃밭을 거들어줬고 겨울이 되면
땔감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박 씨 노인도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복동이 그 눈빛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하고 세월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옛날 버든의 고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장터에서 콧물 흘리는 바보 노비를 데려다 자식처럼 키웠다고. 그 아이가 훗날 임금의 오른팔이 되었다고.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라 했지만 정작 윤씨 마님은 이렇게 말했다 하지요. 내가 복을 얻은 것이 아니야. 그 아이가 복이었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가장 하찮아 보이는 곳에 가장 큰 가능성이 숨어 있고 그 가능성을 알아보는 눈이 결국 세상을 바꾸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씨앗이 아무리 작아도 제 땅을 만나면 큰 나무가 된다고. 복동이라는 작은 씨앗이 윤씨라는 따뜻한 땅을 만나 이 세상에 크고 반듯한 나무로 자란 것처럼 말이지요. 이 이야기에서 진짜 주인공은 복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복동은 분명 비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비범함이란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야 비로소 빛을 냅니다. 윤씨가 없었다면 복동은 장터 구석에서 그냥 늙어갔을 것입니다. 콧물 흘리는 바보 노비로.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재능과 노력만을 봅니다. 그러나 조선의 야담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 전체를 바꾼다고. 윤 씨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 없는 평범한 과부였지요. 그러나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봤습니다. 그것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가능성을 먼저 믿어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그 어떤 재능보다 강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장터 구석에 복동이 있지는 않습니까? 야다무와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